안녕하세요. 정창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엔 책장수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화면에 보이는 이상하게 생긴 남자죠. 얼굴이 붉고 수염도 있고 덩치도 되게 큰데, 이 사람이 실존 인물이거든요. 조선시대 때 영종조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책장수였습니다. 실제 이 사람의 사람들은 조신선 이렇게 했었는데, 이 실존 인물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우리나라의 책의 역사 아니면 책에 대한 문화사, 책이 누가 지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책을 어떻게 유통이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이 책을 읽고 도대체 조선시대 사람들은 책을 얼마나 많이 봤을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책장수 조신선, 아주 기이한 책장수인데요. 이 사람을 따라서 조선시대 책의 역사, 책의 문화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요. 이 조신선이라고 하는 사람부터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원래는 대학원 석사 때 문헌학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책들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지식들 또는 이야기들을 하다가 언젠가 내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책의 역사를 한번 써봐야지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러려면 이제 특히 어린이 책으로 써보고 싶었는데 캐릭터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캐릭터가 찾을 때까지 계속 기다렸었는데 이 조신선이라고 하는 사람을 딱 발견했었습니다. 육서 조생전이라고 하는 조수삼의 글에 문집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사람을 딱 보자마자 이 사람을 가지고 이 책장수를 가지고 책 이야기를 한번 써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기 조수삼의 육서 조생전, 그러니까 책장수 조생 이야기라고 하는 건데요. 그걸 좀 먼저 읽어드릴게요. 왜냐면요, 이걸 보면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조신선이 어떤 사람인지 쉽게 이해가 가거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조생은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한다. 세상에 책을 팔러 다닌 지 오래라서 어느 누구나 알 것 없이 그를 보면 모두 조생인 줄 알았다. 조생은 해가 뜨면 거리로 나와 시장으로 골목으로 서당으로 간청으로 내달렸다. 위로는 벼슬아치로부터 아래로는 소학 동자에 이르기까지 달려가서 만나지 않은 사람이 없었는데 그 달리는 것이 마치 새가 나는 듯하였다. 조생의 가슴과 소매 속에는 책이 가득 들어 있었다. 책이 다 팔리면 술집으로 들어가 술을 흠뻑 사먹고 날이 저물면 달려서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의 집을 알지 못했고 또 밥 먹는 것도 보지 못하였다. 평생 배옷단벌과 집신 한 켤레로 다녔는데 해가 지나도 바뀌지 않았다. 이게 그 밑에도 있는데요. 이게 바로 조수삼이 기록한 이 조신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조신선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후기에 가장 유명했던 책장수였다고 그랬죠. 이름은 조생, 별명이 조신선. 조생이라는 거 어때요? 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최소 평민층 이상은 되겠다라고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외모가 참 특이했었습니다. 체구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얼굴은 항상 붉었습니다. 왜요? 평생 술만 먹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눈동자가 파랬고요. 수염이 붉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상하죠? 눈동자가 파랗다? 아라비아 사람인가? 예,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 때 외국인들이 있었다고요? 있었습니다. 예, 생각보다 그렇게 서양을 멀리 보면 안 됩니다. 특히 남해안 쪽에는요, 외국인들이 일본으로 가다가 표류한 사람들도 꽤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이 사람을 꼭 이상하게만 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외국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건 우스갯소리를 아주 잘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런 외모에다가 또 책장수의 그러니까 장사법도 굉장히 특이했습니다. 이 사람은 해만 뜨면 이제 거리로 나와가지고 막 뛰어다녔는데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어떻게 가만히 걷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대부분 책장수들은 상자에 넣어가지고 등에 지고 다니거나 아니면 지게에 지고 다녔겠죠.
근데 이 사람은 책을 옷 속에다가, 소매 속에다 막 집어넣는데요. 이게 거의 한 200권 정도 들어간답니다. 그래가지고 거리에서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삼국지 있어? 그러면 막 몸에 뒤져가지고, 여기! 이런 식으로 할 정도로 굉장히 웃긴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책에 대한 모르는 게 없었습니다. 한양에 어느 집에 무슨 책이 있는지, 가격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완전 책에 대한 전문가, 이게 최고의 영업자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특이한 건 내용을 물어보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항상 조심성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내용은 모르는데 누구 집에 누군 책이 있는지 어떻게 다 아냐. 그러면 조신이 항상 대꾸를 합니다. 내가 그걸 왜 알아야 돼? 나는 책을 본 사람이 아니고 파는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대꾸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요, 얘의 조신선이라고 하는 그런 그 신선이라는 별명이 붙어졌냐면, 이 사람은 평생 배옷 한 벌로 집신 한 켤레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없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책을 팔면은 술을 사 먹고 밥은 안 먹을 정도로. 근데 여러분들, 조선시대 때요, 평생 술만 먹고 사는 사람들이 꽤 됐던 것 같아요. 조신선만 그런 게 아니라요. 밑에 보면은 최북이라든가 무슨 뭐 안경장이 뭐 이런 사람들도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냥 막걸리였기 때문에 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또 하나, 믿거나 말거나인데요. 이 양반은 불로장생한 게 아닌가. 늙지 않고 오래 살았다라는 겁니다. 흔히 신선들이 그렇잖아요. 기록에 의하면 이 사람은 140살을 살았답니다. 외모는 항상 35로 멈춰져 있었고요. 어쨌든 이거는 우리가 기록이 그런데요.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동양에서는 140살이면 신선이 된다라고 하는 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상에 사는 신선이라는 거, 당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한 거 보면 모르겠습니다. 참 불가능한 것 같지만 우리의 수명의 한계가 동양은 정말 140살, 서양은 120살로 보거든요. 그리고 프랑스의 여성 노인 할머니는 122살을 살다 가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못 믿기에는 또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그러면 조선시대 책문화를 본격적으로 한번 볼까요? 일단 옛날 사람들은 지금 사람들에 비해서 책을 덜 읽었을까요? 많이 읽었을까요? 다시 얘기하면 현대 사람들이 옛날 사람보다 더 책을 많이 봤을까요? 여러분은 난 옛날 사람보다 책을 더 많이 봤다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꼭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요, 현대 사람들은 책 이외에도 즐길 거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의외로 그냥 책을 별로 안 보는 편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책이 유일한 지식 습득 수단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은 책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책을 많이 볼 수밖에 없었죠. 종류도 굉장히 다양해 봤습니다. 옛날 사람들 어때요? 경서, 그러니까 논어맹자, 대학, 중형 이런 거. 기본적으로 경서는 조선의 양반 사대부들은 반드시 봐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게 봤고, 그 다음에 사서, 역사서, 그 다음에 야담집이라든가 문집들, 그 다음에 사전류들, 소설류들, 그 다음에 과거 시험 준비하는 책들, 법전들, 의서들, 굉장히 다양한 책들을 봐서 교양을 쌓아갔습니다. 현대 사람 못지않죠. 거기다가요, 옛날 사람들은 여러분 그런 말 들었죠? 만권서 문자향. 예. 만 권의 책을 보면 내 몸에서 문자의 향기가 풍긴다. 그 정도로 옛날 사람들은 만 권을 기본적으로 독파를 한다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평생 책 읽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때,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들려준 동화책, 초등학교 때 책 좀 보았죠. 학습 만화 봤죠. 중고등학교 때 입시 때문에 책 볼 시간 없다고 안 봤죠. 대학 들어가서는 어때요? 취업 준비 때문에 바쁘다고 안 봤죠. 직장 다니면 어때요? 책 한번 볼 시간이 있나요? 네. 거의 예전에 비하면 현대 사람들은 책을 별로 안 봅니다. 더 재밌는 거는요, 지금은 책값이 얼마예요? 평균 15,000원이죠. 영화라든가 밥 이 정도죠. 그러나 옛날에 책은 지금보다 한 15배 정도 됐을 겁니다. 아무리 싸도 한 15만 원 정도 가치라고 생각해야 되나요? 예.
정말 예전에는 책값이 비쌌죠. 그런데 웬만한 그 사람들은 어때요? 이렇게 비싼데도 책 사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죠. 요즘에 책 하나 사는데도 여러분 굉장히 신경 많이 쓰고 사잖아요, 보면. 그리고 책에 대한 인식이 요즘하고 달랐어요. 뭐냐면 옛날 사람들은 책을 그 집안의 기품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 부자들하고 옛날의 부자들을 비교해 보면 딱 차이가 나요. 요즘의 부자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돈을 딱 벌었어. 그럼 뭐부터 사고 싶으세요? 예, 아파트? 예, 차. 외제차.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산가치 이렇게 따지죠. 옛날 사람들은 돈을 딱 벌잖아요. 뭐부터 한다 하세요? 예, 서재부터 짓습니다. 그리고 책을 사서 넣어놓습니다. 왜? 그러면 우리 집안에 후손들 중에 훌륭한 애가 나올 거다라는 생각을 해서 먼저 서재부터 지었습니다. 여기도 봐보세요. 여러분 화면에 보면 겸재정선의 자화상이잖아요. 보면 집 한가운데 어때요? 서가가 딱 배치되어 있잖아요. 그 정도로 집에서 책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옛날 사람들은 책을 워낙 중요했고 특히 조상들이 본 책을 굉장히 중요시해서 절대 함부로 책을 안 팔고 안 버렸습니다. 왜? 조상의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책을 소중하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면 책장수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등장해서 활동했느냐? 먼저 옛날에 책장수들은 석회, 책회, 책거강꾼 이런 식으로 불렸습니다. 예. 이게 왜 책장수들이 옛날에는 꼭 필요했냐면요. 예전에는 서점이 발달하지 않았었습니다. 서점이 조선에 없는 게 아니었어요. 좀 이따 보면 두 군데 있긴 했는데 다 도매점이었고요. 소매점이 아니었습니다. 왜냐? 책을 주로 사는 사람들은 양반 사족들이나 중인층 이상인데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돈을 갖고 다니는 거를 굉장히 예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양반들이 주머니 없잖아요. 왜요?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돈을 안 넣고 다니고 대부분 노비가 갖고 가다가 돈을 지불하지 양반이 어떻게 돈을 지불해서 하겠어요. 그냥 노비 손에 들렸다가 대신하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양반들이 밖에 나와서 책 사고 팔고 이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책장수들이 양반집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중간에서 중개 역할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책장수가 언제부터 등장을 했느냐? 보면은 16세기 임진왜란 전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 미하밀기에 들어있는 책장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세요. 들으니 경성 의금부 북쪽에 박이석이라는 책장수가 있는데 모든 곳에 서책을 반가로 사서 정가로 판다고 한다. 예, 어떻게 영업했는지 알겠죠? 그 다음에 책장수 송희정이 찾아와서 인사를 하고 참동계 황화집 서문세록 두시 등을 가져오기로 약속하고 왔다. 중개 역할을 하는 걸 말만하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6세기가 되면 이제 우리나라에 비로소 책이 양이 늘어나는데 이때부터 이제 책장수들이 중간에서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게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책장수들은 어디서 책을 사가지고 어디다 팔았는가? 예전에 책은 누가 사고 누가 읽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봐보세요. 일단 책은 어디서 구입을 했냐면 가난한 선비들이 일단은 책을 팔기도 했습니다. 왜? 예전엔 책값이 비싸기 때문에 식량이 없으면 책을 팔아가지고 이렇게 일단 떼거리를 마련해야 됐거든요. 근데 책이 아까 그랬지만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함부로 책을 팔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팔 때는 항상 내가 팔았다고 얘기하지 말아줘. 이런 식으로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중국에서 수입해 왔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조선시대 때 중국하고 우리나라는요 굉장히 밀접했습니다. 책이요 중국에 딱 신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2달 만에 바로 온답니다. 그 정도로 빨리 온 거예요. 중국에서 옛날에 한국하고 조선하고 중국에 가려면 얼마나 걸렸어요? 1달 걸렸어요. 1달. 근데 2달 만에 왔다라는 건 얼마나 우리나라에 중국책이 빨리 들어오는지 알죠? 중국에 어디서 가져오냐면요. 여기 앞에 여기 보시면 북경의 유리창에서 가져왔거든요. 북경의 유리창이 자금성 밖에 있는데요. 거기 모습을 한번 볼까요? 유리창은 정양문, 자금성 정양문 밖 서남쪽 오리쯤에 있다. 유리창은 유리 기와와 벽돌을 만드는 곳이다. 동쪽과 서쪽에 문을 세우고
유리창이라는 편액을 달았기 때문에 그대로 시장 이름이 되어버렸다. 유리창의 시장에는 서적과 골동품 등이 많이 있다. 서점은 7곳이 있다. 3면의 벽마다 몇십 층의 실형을 메웠는데 모든 책은 표지가 붙어 있다. 서점 한 곳의 책을 대충 헤아려봐도 수만 권이 넘는다. 예, 이거를 이제 어때요? 역관들이 사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책장수들이 역관한테 사가지고 다시 사람들한테 판 거죠. 그 다음에 조선에는 서점이 2군데 있었어요. 약계책사, 박도량 서사. 약계책사는 저기 남대문, 그러니까 서서문 쪽에 있었고요. 박도량 서사는 광통교 쪽에 있었어요. 광통교는요, 좀 이따 우리 또 보겠지만 조선의 문화 1번지였어요. 거기에 새책가라든가 여러 가지 골동품도 팔고 미술품도 팔고 많이 팔았던 곳, 거기에 박도량 서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전에도 국립출판사가 있었어요. 보면 이게 남산 밑에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민간에,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청 그쪽 뒤쪽으로 해가지고 반각본 출판소들이 많아요. 그래서 민간 책들은 거기서 많이 가져왔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예전에 책이 많이 유행했다라는 걸, 그러니까 여러 군데서 구입을 해가지고 팔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누가 그러면 책을 사서 읽을까? 예, 예전이나 지금이나 어때요? 책은 약간 상층의 문화입니다. 예, 약간 좀 지식층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예전에도 양반 사대부들이, 돈 있는 양반 사대부들이 책을 제일 많이 샀죠. 예, 고급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많이 했던 것이 선비입니다. 예, 선비들이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게 지식인들이기 때문에 책을 사는데, 조선시대 때 어때요? 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한 독서광, 책을 많이 봤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예, 여기 나오는 이덕무하고 유만주라는 사람입니다. 이덕무는 간서치전이라고 하는 책이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간서치. 책만 보는 바보. 예. 그러니까 책만 보는 바보인데요. 제가 잠깐만 읽어드릴까요? 이 사람이 책을 도대체 조선시 사람이 책을 얼마나 많이 어떻게 읽었는지가 압니다. 거기 저 그림을 연상하면서 한번 봐보세요. 남산 아래에 바보가 살았다. 눌변이라 말을 잘하지 못했고 성격이 졸렬하여 세상 일을 알지 못했고 바둑이나 장기 따위는 더더욱 몰랐다. 남들이 욕을 해도 따지지 않았고 칭찬을 해도 뻐기지 않았고 오직 책 보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아 추위도 더위도 주림도 아픈 줄을 몰랐다. 글을 막 배웠을 때부터 21살이 될 때까지 하루도 손에서 옛글을 놓은 적이 없었다. 그가 지내는 방은 아주 좁았다. 하지만 동쪽, 남쪽, 서쪽에 모두 창이 있어 동쪽, 서쪽으로 해가 옮겨가면 햇볕이 드는 밝은 창 쪽으로 가서 책을 보았다. 예전에 보지 못한 책을 보게 되면 기뻐 웃으니 집안 사람들은 그가 웃는 것을 보고는 곧 그가 기이한 책을 구하는 것을 알곤 했다. 그는 두보의 오원일시를 더욱 좋아해 중얼거리는 것이 마치 병자의 앓는 소리와 같았다. 그러다 심오한 뜻을 깨치면 기쁜 나머지 일어나 방 안을 빙빙 돌곤 했는데 그 소리가 마치 까마귀가 우는 것 같았다. 때로는 아무 소리도 없이 조용히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한 곳을 응시하기도 하고 혹은 꿈을 꾸고 있는 것처럼 혼잣말을 중얼거리기도 하였다. 사람들이 그를 간서치라 해도, 그러니까 책만 보는 바보라고 해도 그냥 기쁘게 받아들일 뿐이었다. 어떠세요? 정말 조선시대 사람들은 평생 책에 빠져선 사람이 있었다라는 걸 알만하겠죠.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유한 중인층이나 평민층들이 책을 많이 봤는데요. 정말 한국 사람들은 책을 많이 소장했습니다. 자, 옛날에 책을 얼마나 소장했는지 여러분들하고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여러분 집에 몇 권이나 책이 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약 6,000권에서 7,000권 정도 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서재와 그 다음에 거실과 그 다음에 책이 하도 많아갖고 우리 딸한테 책 좀 여기다 좀 놔두자 해가지고 우리 딸방에도 책을 제가 부탁했는데요. 근데 예전 사람에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 책 쓰는 사람이 그 정도인데 진짜 예전 사람 한번 봐볼까요? 옛날에 장서가들입니다. 우리나라는 좁고 작은 나라지만 심상교의 장서는 지금 여러분 경복궁 옆에 그 공터 있잖아요. 대한항공 태어 그 자리 거기입니다. 거의 4만 권에 육박하고 조병규, 윤치정 두 사람의 집도 역시 3, 4만 권을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그 밖에 이경옥, 서유구도 8,000권이나 된다. 예, 엄청나죠. 예, 현대인들에 비하면 더 많다라는 거, 오히려. 그 정도로 예전 사람들은 책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역시 책을 가장 많이 사서 본 사람은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교재 시장이 제일 컸죠. 서당이나 뭐 학당이나 성균관 이런 데에서 학생들이 책을 제일 많이 봤었습니다. 예,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조선시대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해보면 오히려 지금 사람들이 책을 더 안 읽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강조하고 싶은 건요. 우리 몸은요. 그러니까 우리 이 인간은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몸은 뭘로 우리가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가요? 하루 세끼 먹는 걸로 가지고 우리가 에너지를 가지고 살잖아요. 근데 마음은 뭐예요? 마음은 뭘로 해야지 계속 에너지가 축적이 되나요? 책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나 인터넷에서 뭐 뉴스 다 보는데 그거는 소비적 지식이라고 얘기합니다. 한 번 듣고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나 책은 어때요? 엑기스가 담겨 있기 때문에 들어와도 내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 딱 나와가지고 생산적인 지식으로 돌변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책을 꾸준히 읽어둘 필요가 있다는 것은 내 마음의 양식을 계속 쌓아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여유가 있고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바로 그 에너지가 나를 지켜주는 것이죠. 보면.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늘 책을 생활화하는 게, 그리고 짬짬이 독서가 습관화되는 게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